정청래 후보가 그동안에 필터를 하나 달고서 이제 메시지를 냈었는데 그 필터를 제거했구나. 조금 마음이 급해진 거죠. 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고조돼 있어가지고 야 후유증이 크겠다. 이거는 이 상대 우리 이제 국민의힘하고 뭐 선거 토론에서나 있을 듯한 얘기들인데 좀 걱정되긴 걱정돼요. 네. 저는 한동훈 의원도 그 부적절성에 대해서 지적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꿀먹은 벙어리란 말이에요. 이걸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통일부가 왜 필요해요? 국가 대 국가 관계인데 외교부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밥그릇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8월 6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정말 따뜻한 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우리 패널분들도 마음이 이렇게 따뜻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따뜻한 마음 다 나눠서 저희한테 조금씩 도와주시면 저희가 빨리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근데 주식시장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하이닉스가 8% 넘게 빠지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한 6%. 왜 그래 또? 네. 그동안 기세 좋았던 삼성전기도 한 10% 마이너스가 나면서 코스피가 한 5% 가까이 빠지고 있네요. 개인분들도 지금 팔고 있고. 자, 하여튼 관련된 이야기들은 저희가 잠시 후 2부에서 투자 썰전 시간에 알상무 그리고 빈센트 모셔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먼저 우리 정치권 뉴스들 이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전 민주연구원 현근택 부원장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괜찮으시죠? 아니 저도 사실은 요 프로 가끔 보는데 예. 오히려 주식 방송 더 많이 봐요. 저는. 네, 역시 근데 역시 한국장은 이게 할 게 못 되나 이 생각을 요즘 많이 국장에 해서 대한 신뢰가 또 떨어져요. 많이 떨어지죠. 떨어지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사실 주가가 오르면 신뢰가 생기고 그렇죠. 떨어지면 불신하게 돼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거는 네. 뭐 정해진 어쩔 수 답이잖아요. 없죠. 근데 이게 뭔가 네. 이번에 레버리지 이거 없애면 막 안정적으로 갈 줄 알았더니 또 똑같아요. 변동성이 만만치가 네.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이기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 제가 기도가 보기엔 제일 어림도 없어요. 기도만이 제가 보기에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기 해가지고 엄청 그 쇼츠 엄청 맞아요. 우리 여기서 기도빨이 기도를 하셨어요? 예. 여기서 그분이 있어요. 저 주식 네, 기도하는 분이 기도하신 있어요. 분이 있는데 전도사분. 그게 엄청나게 돌았는데 마침 또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장이 그 폭등했잖아요. 네. 폭등해가지고 상한가 같습니다. 와 이게 완전히 종교는 기도. 뭔데? 기독교입니다. 자, 우리 역시 기도빨. 현근택 변호사님 네. 오셨고요. 그리고 정호김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은 안 하시죠? 조금 있어요. 조금 하세요? 네. 계속 한숨들을 돌아가면서 주시네. 네. 이런 분들이 조금 한다는 분들이 네. 실제로 그렇죠. 아니 실제로 조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매를 많이 하시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럼요. 네, 그냥 한번 사놓고 쭉 그렇죠. 기다리시고. 예.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이닉스 있으실까요? 아마 정호김 의원님이 한 10분의 1쯤. 왜 이래요? 다들 갖고 저 계세요. 진짜 조금 있어요. 2주, 20주 뭐 이렇게 갖고 계신 거 아닌가. 자, 그리고 주식 귀재 우리 최윤경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 부동산도 기재예요? 기재시라고. 부동산 기재. 소문났어. 네, 소문났어. 사고 났고 천재야. 하이닉스 최저가에 사서 바로 다음 날 팔아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여유가 팔아버리고. 있으시구나. 네. 미소가 네. 다음 날? 네, 바로. 그러니까 최저가 떨어진 날 사서 최고가일 다음 날 때 바로 이제 저 상한가 칠 때 바로 팔아버리고. 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최고점에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네. 저가에 사서 고가에 매도. 보통 우리가 이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면 잘했다 하잖아요. 저분은 발바닥에 맞아. 사서 머리. 정수리에서 팔아요. 와, 대단합니다. 황대박이네. 그러나 몇 주라고요? 2주 팔아. 2주입니다. 치킨 값은 뭐. 그럼요. 치킨은요. 기분 좋게 먹어요. 하이닉스 한 주가 얼마인데. 그럼. 자, 하여튼 주식 얘기가 어딜 가나 요즘 꽃을 피우긴 하는데 오늘은 또 정치권 뉴스도 한번 봐야 되니까요.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행안부, 법무부, 국방부
부처별 업무 보고를 했는데 여기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궁금해했던 많은 이슈들이 다뤄졌는데요. 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된 직후에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했어요. 앞으로 들을 이야기는 언제 질문이 나온 것이냐면 지금 합동수사본부가 여러 개 굴러가고 있습니다. 주요 사건들이 특검이 아닌 합동수사본부가 하고 있는 국제한 사건들이 있는데 네. 10월 이후에 그 중수청 출범 다 하고 나면 검찰 수사권이 없어지고 나면 합동수사본부는 검경 합동이었는데 여기 있는 검사들은 수사를 할 수 있나?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요. 합동수사본부에 있는 검사들은 네. 수사를 할 수 있냐 없냐?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고 기소권만 그렇죠.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럼 합수부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는 거지?에 대한 질문을 대통령이 하는 건데요.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 저는 안 읽어봐서 그런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뭐 예, 어떻게 그렇습니다. 네. 하지 말라 이래 돼 예, 있어요. 일체 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아니 근거는 없어졌는데 하지 말라고 금지됐냐고. 금지 규정의 형태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 형사소송법에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고 그럼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 규정이고. 네, 이와 같이 검사가 수사 권한을 완전히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책임도 분명하게 규정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입하는 경우에는 그 수사 절차상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합동수사본부의 체계는 상당히 법적 논란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검사가 수사를 하면 이거는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답변. 근데 이제 여기서 화제가 된 말이 개정된 형사소송법 저는 좀 안 읽어봐서 그런데 라는 표현이 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는 게 맞는지 그냥 이대로만 그냥 읽으면 되는 건가요? 이게 저도 뭐 변호사 하다가 이제 공직도 해봤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은 공무원분들은 이게 법조인들은 기본적으로 법에 대한 게 나오면 그게 법이든 시행령이든 조문이든 그걸 원문을 추력해서 읽어보는 버릇이 있어요. 법조문 자체를. 네. 근데 공무원이나 이분들은 보고서는 그 조문 자체를 올리지 않고 그 조문을 요약해가지고. 그럼 저도 처음에는 못 믿는다기보다는 확인하고 싶은 본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문을 다 뽑아봐요. 되게 두껍거든요. 많은데 아마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통령도 뭐 변호사 출신이시니까 그 조문 자체, 우리 법문 자체, 우리 아마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올라오면 이제 그거를 조문 자체로 보는 분들이 있고 꼼꼼하게 볼 때는 아니면 그걸 요약서 형태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네. 요약서 형태로 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 아시겠죠. 내용은 아시는데 아마 이제 그 법문 자체를 꼼꼼히 다 뭐 보지는 않았다. 이 정도 취지라고 보여요. 보통라면 그 정도 선에서는 제가 보기 보통 저도 처음에는 그거를 다 뽑아서 보다가 나중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요약한 거 보고 내용 파악하고 이 정도 가거든요.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어요. 일부에서는 개정안 통과에 대한 불만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 아니냐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렇게는 안 보시는 것 같고 혹시 두 분께서도 그 정도 아니, 저 의미로? 대화의 맥락으로 예. 보면 합수본 파견 검사의 수사 근거가 있느냐, 요 이제 논란 끝이었잖아요. 네. 때문에 그게 근거가 없다는 거하고 금지한 거하고 좀 다른 거 아니냐. 내가 조문을 자세히 안 봐서 그런데 그건 지금 현 변호사 얘기대로 출력해서 조문 다 안 봤다는 얘기인 것 같고, 당연히 보고자료에 받겠죠.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는데 그 대통령이 네. 안 받겠습니까? 그리고 내용도 다 진즉 보고를 받았을 거고. 근데 저는 정치적으로 그렇게 흔쾌한가 그럼 대통령이 지금 저 형사소송법 통과에 대해서. 근데 어제 발언도 그렇고 그 전날 발언도 그렇고 사실 걱정이 좀 있는 거잖아요. 네. 그 거부권에 대해서도 그 이견이 있다고 제2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견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다시 해석을 해보자면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나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근데 부작용이 나타나면 그걸 신속하게 보완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갖고 계신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네. 그래서 더더욱 정성호 장관이 물러나면 안 된다라는 생각까지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러나지 않으면 뭘 더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네. 그걸 신속하게 예를 들어서 보안 입법으로 하거나 아니면 원상 회복을 하거나 고칠 수 있는 하려도 적임자가 정성호 장관이고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에 중수청, 공수청 출범하려면 수많은 법문을 바꿔야 되는 데다가 여러 가지 행정적 준비가 필요한데 연속성을 갖는 사람이 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합수본 얘기는 그 이진수 법무부 차관 얘기가 정확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합수부에 가 있어도 네. 소속은 이제 공소청 소속이 되는 거거든요. 네. 공소청 소속의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속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공수처에 그대로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처럼 수사를 직접 지휘하거나 수사를 할 수는 없죠. 그러면 이제 뭐 조언을 하거나 아니면 네. 영장 청구권이 있으니까. 근데 사실 수사의 많은 부분은 영장 청구 단계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의자를 누구로 할지, 어디를 압수수색할지, 아니면 누구를 뭐 구속할지 여기에서 사실 거의 판가름 나거든요. 왜냐하면 영장 청구서 특히 이제 수사하면은 처음에 압수수색으로 시작하거든요.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 그 다음에 범죄 네. 혐의 이게 딱 나와요. 그 정도 단계에서 아마 관여할 수 있고 직접 수사를 지휘하는 거는 합수본에서도 안 되죠. 그게 아니, 맞죠. 근데 어제도 이제 저희가 서영교 위원장 네. 모셔서 이야기 들었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법적 지식이 부족하고 머리가 별로 안 좋아서 그런지 어렵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 저도 법적 지식이 현근택 대변인에 비교하면 없는 사람이라고 예, 예.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묻잖아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겠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보안 수사권까지도 완전히 폐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이라는 그 표현이 적절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대통령은 어쨌든 이 업무 보고가 방송된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 방송에 자기의 워딩을 상당히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합수본의 지금 이슈가 뭐 9개 정도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10월 2일이 지나면 검사는 완전히 수사에서 거리를 둬야 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이렇게 애둘러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근데 저는 네. 대통령이 뭐 이렇게 애둘러서 지적할 필요가 있어요? 대통령은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애초부터 문제가 있다라고 예. 입장을 개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 지금 민주당이 주도해서 보안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 이거에 대해서 전혀 무책임하다, 책임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책임이 아까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계속 물은 건 그거예요. 명시적으로 수사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느냐? 그건 이제 없죠, 당연히. 왜냐하면 그렇지만 권한을 수사는 배분할 안 되는 때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찰가 예전에는 수사권이 있다, 수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가 요거를 없애는 것이지 검사에게 대해 수사하면 안 돼 이렇게 규정은 하진 않아요. 보통 규정을 할 때 이거는 당신의 권한, 이거는 당신의 권한 이렇게 규정해 놓지 이 사람은 권한이 없어 이렇게 규정은 안 한다고 네. 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도 검사는 수사하면 안 돼 이렇게 규정은 안 돼 있다는 그러나 거예요. 이제 그렇지만 수사 못 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못하죠. 당연히 못하게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성호 장관이 일체의 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소멸됐다라고 이야기했고 네. 그럼 앞으로 합동수사본부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에 대해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소청, 중수청, 경찰 합동수사본부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경찰 합수본이 될 근데 것이다. 그거는 공소청에서는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굳이 그 파견이 필요하냐? 검사의 이를테면, 파견이 예, 필요하냐? 영장 청구는 공소청으로 보내면 공소청 영장을 발부하면 되는 거고 네. 굳이 수사도 못 하는데 거기에 파견을 보냈다가 나중에 그게 이제 이 피의자나 피고인들로부터 문제 제기의 대상이 돼서 이 수사의 적법성 이거 공소기각돼야 된다. 이제 이런 시비의 대상이 될 거기 때문에 네. 공소청에서는 앞으로 안 보내려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공소청 검사가 파견 나온 것 자체가 시비거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윤호중 장관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 하여튼 뭐 민주당에서 잘 마련해서 네. 보완을 했다고 하니까요. 뭐 그렇게 일단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제가 이제 전달을 할 것이 네. 그 저희 어제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인터뷰를 할 때 네네. 킥스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형사사법 시스템. 아, 네네네. 근데 제가 이제 그 킥스가 2010년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대안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제대로 된 설명은 킥스가 있었던 것은 뭐 알겠는데 계속 업그레이드 됐고 또 2024년에 차세대 킥스가 등장했고 이제 그걸 잘 우리가 활용하면 사건을 암장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또 보안 수사 요구를 원활하게 할 수 있고 훨씬 잘 사용할 수 있다라는 네. 취지로 설명을 해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간단하게 마약, 금융, 증권 네. 이거는 사실은 그동안 검사들이 전문성을 발휘했던 네, 영역이고 그래서 합수본으로 했는데 갑자기 이걸 이제 그 검사 빼고 경찰이 한다 그랬을 때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대통령은 지적하는 걸 남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 해도 돼요? 짧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킥스가 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지금은 형사 사건들도 종이로 안 하고 다 온라인으로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류를 어떻게 감출 수 없는 구조예요. 서류를 온라인으로 다 요즘 조서도 다 온라인으로 씁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예전 같으면 서류를 캐비넷에 넣어두면 네. 그게 사건이 암장되고 암장이 수사를 되지. 안 하는 건데 네. 이거를 다 올리면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누구든지 다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건 암장이 예전처럼 캐비넷에 감춰주는 구조로 안 된다는 기 때문에 이제 킥스가 되게 그럼 중요하다. 검사가 사건 암장할 거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만약에 그 아니 지금 킥스가 이제 그렇게 지금 믿을 쟁점이 만하면. 그게 네. 아니라 이제 경찰이 혹시 사건을 암장하거나 제대로 네. 수사 안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검경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 그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검사가 사건 암장이 지금 쟁점은 아니에요. 지금 경찰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 안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거냐 그 이 부분 우려가 다투는 있는 거기 거죠. 때문에 네. 그렇죠. 그 있어요. 부분이 검사가 쟁점이기 예전에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 경찰로 그 부분은- 넘어가면 경찰이 만약에 예전 검사들이 하듯이 이렇게 사건 암장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 걱정에 이제 킥스가 나온 거잖아요. 아니 검찰의 수사는 사건 암장의 핵심이 아니었고 특정 사건에 대해서 뭐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누구는 이렇게 파서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누구는 수사를 안 하고 정치적인 이런 부분이 쟁점이었고 지금 경찰에서 가장 걱정하는 거는 지난번에 뭐 장인규 사건처럼 사건이 제대로 수사 못 하거나 그거를 감추는 거 아니냐 이게 요게 쟁점이기 때문에 제가 네. 보기엔 그거는 검사가 사건을 암장했던 게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하는데 핵심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이 된다고 해서 킥스가 갑자기 전에는 지키지 못했던 걸 지킬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 킥스는 왜냐하면 쭉 있었던 거니까. 쭉 있었는데 이게 경찰 검찰 공동으로 쓴 지는 얼마 안 됐어요. 네. 최근에야 이게 그리고 그들은 다 조서를 종이로 썼잖아요. 네. 요거를 온라인으로 쓴 지도 몇 달 안 됐어요. 근데 저는 의문이 드는 게 그겁니다. 거기에 이제 충실하게 내용을 기록해서 그 경찰 수사 내용을 검찰도 볼 수 있도록 한다. 네. 근데 문제는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그걸 볼 동기가 있을까요? 저는 그 점이 예를 들어 송치 사건 하기도 바빠요. 네. 송치 사건을 보고서 이거 기소할 건지 보안 수사 요구할 건지 이거 하기도 바쁜데 내 사건도 아닌데. 송치되지 않은 사건까지 네. 킥스에 입력돼 있으니 검사들이 봐라 이 얘기잖아요. 그 볼 동기가 있냐 말이에요. 수사 있죠. 지휘권도 없고 아무것도 있죠. 없는데. 아니, 그건 마치 그러면 계속 검사가 계속 수사를 해야 된다는 논리랑 똑같아요. 그럼 기소 수사가 절대 분리가 안 됩니다. 근데 기소 아니죠. 여부 판단은 기소 여부에 대한 기소할지 말지 판단은 검사가 하는 거예요. 검사가 아니, 하려면 그러니까 기소 기록을 대상이 안 아니- 보고 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송치 네. 사건 본다니까요. 당연한 바이죠. 불송치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이의제기했을 때는 보게끔 돼 있잖아요. 아니 이의 제기했을 땐 보죠 당연히 그거는. 네. 근데 이의 제기 안 한 사건들도 예전에는 다 그냥 그 전권 송치돼 가지고 피신 조서를 받았잖아요. 다 제지 수사를 했죠. 그렇죠. 사실상 네. 수사를 했잖아요. 그건 아니더라도 적어도 보안 수사권을 직접 가지고 있으면 물론 보안 수사권도 송치된 사건에 한해서 보는 거긴 하지만 네. 어쨌든 검찰이 그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볼 동기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계속 수사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아니지. 돼요. 수사 개시권과 지휘권하고는 좀 다른 문제예요. 보안 수사권은. 아니 그리고 그것도 수사권이에요. 7개 범죄에 네, 대해서는 네. 정권 송치를 이제 하는 네. 절차를 진행하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190여 개의 법을 지금 만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민주당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당연히 네, 하겠죠. 하시겠죠. 그거는 뭐 네, 네, 정상적으로 네. 하는 시간이 좀 거니까. 걸릴 텐데.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형사법 개정 관련해서는 요 정도 이야기하고요. 그다음 우리도 참 많은 이야기를 많이 네. 좀 전해드린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 다음 또 이슈도 있었죠. 네, 국방부 업무보고에서는 네. 이제 육사를 또 거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를 대통령이 체근하다시피 했는데 요거 저희가 한번 대토론했었죠. 예, 저희는 네. 이미 다뤘습니다, 여러분. 네. 쿠데타를 3번이나 한 중심에 육사가 있었다. 네.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3번이나 저질렀는데도 여전히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네. 그러면서 그 국군 사관학교 창설, 세 개를 다 통합한 사관학교 창설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빨리 하라라고 대통령이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규백 장관이 굉장히 어렵게 지금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했더니 개혁이 어렵지 않은 적이 있느냐, 빨리 하라라고 또 대통령이 재차.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 사관학교 통합은 저희가 토론할 때만 해도 주 이슈는 요 쿠데타의 우려보다는 앞으로 이제 현대전이 되면서 해군, 육군, 공군이 서로 뭐 돕거나 합동 작전을 할 일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통합하는 거, 그다음에 인력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게 더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대통령의 의지는 이 쿠데타, 과거 쿠데타에 대한 책임, 그다음에 앞으로 생길 수도 있는 쿠데타 가능성에 대한 제거 이런 것들이 이제 주 목적인 거군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아니 근데 그게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는 것의 이유라면 저는 그건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그럼 쿠데타를 한 번도 저지르지 않았던 해사나 공사는 무슨 죄입니까? 왜 통합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우려를 하시는지는 알겠고 어떤 취지는 알겠는데
쿠데타를 막기 위한 게 이 3군 사관학교 통합의 이유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뭐 국방력의 증대라든지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목적이 우선돼야 되는 거지. 아니 3사로 통합해 놓으면은 쿠데타가 육사 없앴기 때문에 없어집니까? 이를테면 이 군에서 배우는 교육의 내용이나 이를테면 그런 그 엘리트 장교 중심의 그런 폐쇄적인 그런 인사 구조나 이런 것들이 지속되는 한 그런 위험은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건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다 그래서 해소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는 뭐 그 육사 예비역 장성들이 반대하고 그런 건 전혀 신경 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라는 건 뻔하니까 그게 그렇게 고려 대상은 아닌데 이걸 했을 때 국방력에 더 좋고 군의 효율성에 더 좋고라는 것을 설득을 해야 될 문제지. 쿠데타 막기 위해서 그럼 육사만 없애면 되잖아요. 해사나 공사는 무슨 죄인데 거기 딸려 들어가지고 통합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저 말씀은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으나 저게 이유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개혁을 할 때요. 왜 그런 말 누구를 위해서 또는 무엇을 위해서에 대한 답이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데 그동안은 그 작전의 합동성을 얘기하다가 요번에 이제 쿠데타 얘기가 나왔잖아요. 물론 이제 아마 윤석열 정권의 그 소위 계엄 시도까지 포함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하루도 안 걸려서 그거는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다면은 그 뭐 60년대 그다음에 80년대 얘기를 하는 건가? 그런데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있으면 쿠데타 일으킨다. 특히 육사 카르텔을 의식하고 한 얘기인데요. 과거에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북한에 사관학교가 없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소위 자기네들끼리 조직화된 세력이 쿠데타를 시도할까봐 사관학교 자체가 없고 군인들을 계속 순환 보직시킨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배웠단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 이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할 때는 오히려 그 작전의 합동성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국방 효율과 국방력이 강화된다라는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는 게 훨씬 좋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그 개혁하려면은 개혁의 주체인 국방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그 사적인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설득력 있는 개혁을 하려면은 그 문제부터 해소해야 돼요. 근데 지금 해소가 안 되잖아요. 개혁을 지금. 추진하는 사람의 그렇죠. 예. 문제부터 해결해야 네네. 사람들이 따를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정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뭐 일리 있는 말씀이고 제가 봐도 사실은 이게 뭐 쿠데타로만 문제 나오면은 지금 육사에도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데 네. 육사 뭐 동문회 이런 데서 더 강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군내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알아요. 합참은 근무가 규정돼 있어요. 육해공군 비율이 2대 1대 1. 근데 사성 장군이 우리 7명인데 네. 5대 1대 1이거든요. 아. 그 밑에 삼성 장군, 이성 장군들도 그 비율로 쫙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규정은 합참에는 2대 1대 1로 배치해야 돼. 하지만 장성이라든지 장교 그 밑에 비율은 뭐 5대 1대 1은 아니지만 거의 그 비율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합참에 근무하는 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 편중돼 있구나. 편중돼 있으면서도 그거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육군은 되게 많고 예. 해군 공군은 적고. 근데 인원은 우리 육사, 해사, 공사 따져보면 육사가 많긴 많아요. 네. 300명 조금 넘고 해사, 공사는 뭐 200명 위아래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도 막 2배 되진 않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 이 육해공군의 균형 발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게 결국은 우리 21세기의 뭐 미래 전장에서의 지금 뭐 우크라이나 이런 데도 보면 굉장히 뭐 드론으로 막 하잖아요. 네, 이런 거 보면 사실은 굉장히 합동 작전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얘기하는 게 저희가 보기에도 훨씬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네. 보입니다. 이렇게 통합을 했을 때 더 좋아질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설득을 하는 것이 더 아마 효과적일 것 같다.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교육 관련해서도 있었습니다. 이거 하나 전달만 하고 네. 갈게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네. 우리가 이제 북한이라고 부르지 말고 조선이라고 불러주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조선이요? 예. 북한이 조선이라 그러고 자기네들 조선. 그러니까 원하는 본인들의 국호를 자기들이 불러달라. 원하면 자기들이 부르는 대로 우리도 불러주자. 예,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해서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자라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공화국이라고 불러주자고 했는데요. 대통령이 글쎄요라고 하고 말았습니다. 이 실익이 있겠느냐. 괜히 이 말 하나 가지고 치열하게 붙어버리면 정치적 논란만 커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도 이제 업무 보고 과정에서 네. 수능
개편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입에서 수능 절대 평가를 하겠다. 그리고 서술형 논술형 평가를 도입하겠다. 등등등 수능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이슈를 가지고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대통령은 역시 이에 대해서도 약간 유보적 입장이었습니다. 또 바뀌고 중앙식 평가를 도입하게 되면 또 쪽집게 선생님, 논술학원 뭐 이런 데가 엄청나게 또 생겨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제기를 했는데 네. 일단 이제 교육부에서는 이 관련해서 쭉 조사를 하고 그 개편안을 내놓겠다라고는 이야기했습니다. 그 조선은 제가 이제 뭐 헌법이 잘은 모르지만 아직 그 북한이 점령하고 있는 영토가 네. 우리 영토로 헌법에 맞아요. 돼 그렇죠. 있죠. 헌법에 그렇게 돼 실지 있죠. 회복하는 거예요. 네. 통일을 네, 하는 거. 그래서 물론 부속도서니. 상대 뭐 정치 체제를 뭐 통일을 위해서 좀 인정을 잠깐 해줄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국가를 완전히 인정을 해서 그 국가가 원하는 대로 불러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니지 않나. 아니 그게- 일단요. 네. 네. 내가 뭐 먼저 하세요. 네, 왜냐면 먼저 그분 하세요. 아니 왜냐면 그 맥락이 어떤 맥락이 나왔는지를 한번 얘기해드리고 싶거든요. 예. 변호하는 건 아닙니다. 예, 예. 예. 아마 이제 북한에서는 요즘 아마 이국가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요. 예, 예. 대한민국이라고 칭하자는 얘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작용으로 나온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이게 예를 들어서 서로 간에 합의를 해서 예. 앞으로 호칭을 그럼 우리는 당신들을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겠어. 그럼 당신도 우리를 뭐 조선이라고 부르다. 이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예.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봐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일단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국가론이 맞는데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적대적 이국가론이에요. 그게 지금 북한이 입장을 만든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대 국가 관계예요. 그러니까는 미래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 간의 특수 관계가 더 이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91년에 남북 기본 합의서 이건 다 그냥 휴지 조각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랬는데 선의로 불러주자 하니까 대통령이 저는 적절히 대답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쨌든 대북 정책이 됐든 외교 정책이 됐든 국익이 중심이 돼야지 선의가 중심이 돼서는 안 되고요. 그 제가 좀 도발적인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됐을 때 결국은 선의 이전에 국익을 생각한다면 통일부가 왜 필요해요? 국가 대 국가 관계인데. 외교부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밥그릇 얘기 나왔는데. 네. 아니 그 이제 정동영 장관이 통일부 장관이 두 번째잖아요. 네.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했었고 본인의 철학이고 소신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오래된 본인의 입장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하고 지금 환경이 많이 다른데다가 북한의 적대적 도국가 선언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헌법상 우리는 통일로 나아가는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그런 또 남북 기본 합의서의 그런 규정상 이걸 우리 스스로 폐기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뭐 유화적 제스처일 수는 있는데 유화적 제스처는 상대도 유화적일 때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상대는 굉장히 호전적인데 여기서 유화적 제스처를 취한다면 그 국민 정서가 수용하기가 어렵고 대통령이 좀 그 말씀을 하셨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현 정부 하에서 남북 관계의 실마리를 푸는 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북한은 문을 꼭꼭 닫았어요. 그리고 북미 관계 개선이 우선이지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남북 관계는 한참 후순위의 문제고 괜히 문재인 정부 시절에 본인들 입장에서 북한이 보기에는 네. 거기에 휘둘렸다가 소위 말하는 최고존엄의 면만 깎였다. 이제 이런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대화에도 응할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이제 통일부 장관 혼자서 메아리도 없는 그런 외침을 한다 그래서 네. 그게 뭐 현실적인 어떤 정책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는 그 지적을 한 거라고 봅니다. 네. 정동영 장관이 이제 통일부 장관 되고 나서 뭔가를 막 이제 하고 싶은 건 굉장히 많고 의욕도 의욕이 많은데, 좀 많은데 앞섰고, 예. 말씀처럼 이쪽에서 이제 반응이 없으니까 되는 게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답답해한다는 얘기를 저희 주변에 들었는데 아마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것 같아요. 뭔가 좀 제시하면 상대방도 뭔가 움직이지 않겠냐라는 건데. 변화를 좀 가져와 보자. 이런 그렇죠. 뭔가 취지로. 이제 알겠습니다. 제안해보고 근데 싶었던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그 정도 반응이 없으면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처럼 사실은 통일부 무용론 자체도 나올 수 훨씬 있어요. 들이대는 것만 해요. 그게. 밀당을 좀 해줘야 자. 되는데. 네. 그 한길 리서치에서 지금 최근에 뭐 정부의 정책 등에 대한 뭐 여론조사가 좀 있었군요. 네, 다양한 정책들에 대한 네. 이제 국민 여론 조사를 했는데요. 네, 가볍게 좀 보고 가죠. 네, 검찰 보안 수사권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들의 입장을 보면 1000명 대상 조사거든요. 이게 1일에서 3일 조사했는데 필요하다는 그 응답이 62.5%, 필요하지 않다는 게 31.8%였어요. 그리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어떻게 생각하느냐?
잘 못하고 있다가 57.6%, 잘 하고 있다가 지금 35.6%였습니다. 여론 좋기가 좀 쉽지 않죠. 네, 이 여론들은 다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현 정부의 주식 정책, 그래도 네. 이거는 정부에서 1년 동안 굉장히 힘을 많이 줬던 대목인데 예. 주식 잘 못한다 54.2, 잘하고 있다 38.3 요렇게 응답이 나왔습니다. 하필 또 한참 급락장에서 조사를 아마 하신 건가 그렇죠. 이게 싶기도 코스피 9,000포인트 때 조사했으면은 뭐 잘한다는 답변이 압도적이었을 텐데 그건 약간 시기적 특성이나 지금 상황이 반영된 것 같고 예. 이제 부동산 문제는 뭐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에 논란도 커지는데 저는 부동산이 실제 영향 그 시장에 미치는 효과나 영향보다 부동산 정책이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효과나 영향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가 들었으면 늘 반시장적인 정책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부작용이 큰 정책만 취한다. 라는 식의 반응을 야당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내놓습니다. 그게 사실과 무관하게 마치 그게 기정사실인 것처럼 떠도는 듯한 효과가 굉장히 커요. 이번에 사실상 세금이 올라가는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이 주택 소유자들은 한 30억 이상의 주택을 갖고 있어야 세금이 올라갑니다. 네. 그 이하는 세금이 깎이거나 변동이 없거나 종부세 부과 대상은 오히려 줄었어요. 이게 이제 12억에서 14억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 가구 중에 얼마나 되냐 2.3%밖에 안 됩니다. 종부세 부과 대상이. 그 중에 세금이 실제로 오르는 사람들이 1%가 잘 안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세금 폭탄이라는 것 자체가 허구죠. 근데 이런 허구적인 세금 폭탄론이 모두의 심리에 영향을 주는 거죠. 마치 그거는 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떨어뜨린 것처럼. 근데 저는 더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게 민주당의 한강벨트 의원들이 먼저 떨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모임을 또 했습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식으로 그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또 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라운드, 다른 운동장에서 싸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언론이나 네. 이 보수 정당에서 얘기하는 그 그라운드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도 잘할 수 있어. 이런 방식으로 싸움을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저 정책이 가는 의미를 제대로 설명조차 못 하고 있어요. 네. 그러려면 그분들은 왜 민주당에서 정치를 합니까? 국민의힘 가서 정치를 해야지. 아니 근데 맞는 말씀인 것 같이 들리는데 왜 지금 문제가 되냐면 그렇게 핀셋으로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정부는 예. 초고가 주택, 그 비거주 1주택 내지는 아주 비싼 주택을 딱 핀포인트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사람들이 세입자들이거든요. 그런데다가 문재인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그 부동산 정책에 똘똘한 한 주택. 근데 지금은 또 무슨 얘기가 나냐면 덜 똘똘한 주택이 이제 부각돼서 이게 집값이 지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핀셋 겨냥한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집 없는 2030 세대, 새 들어 사는 전세 월세 입자들 그리고 이제 집 가진 사람들 초고가 주택 그 사람들은요 세금 아무리 때려도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면은 그 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민주당 출신의 뭐 한강변 벨트뿐만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 대상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떨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네.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실체 없는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하는데 실체가 없어요. 전월세 문제는 원래 있었어요. 네. 근데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전세난이 더 심해질 거다. 어떻게 그렇게 되죠? 제가 보기에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비거주였다 실거주로 전환해서 전세가 줄어든다? 그게 얼마나 될까요? 그게 정말 시장에 전세난을 불러일으킬 만큼 클까요? 그러니까 저는 현 정부가 전세 가격에 대한 그 억제 정책이나 아니면은 전세 공급을 더 늘리기 위한 그런 공급 정책이나 이게 부족한 거는 지적해야 된다고 봐요. 네. 두 번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하는데 집을 가진 사람과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얘기만 있지 나는 집을 지금 못 가는데 전월세 좀 안정됐으면 좋겠어. 주거 안정됐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없었어요. 이게 내놔야 됩니다. 근데 마치 이번 대책이 결국 피해가 아래로 흘러서 제일 아래에 있는 2030들이 수십억짜리 되는 집 세금 올린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이게 이데올로기적인 효과라는 거 있지도 않은 실체를 만들어내서 대체로 부동산- 가공의 공포를 조장하고 있어요. 부동산에서는 네. 다 샀거나 살 사람 혹은 사고 싶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로 왜냐면은 아닌가? 이제 주택 수는 지금 가구 수보다 많아요. 근데 서울에는 무주택자가 50% 정도 선인데 그게 문제죠. 그게 다주택이 계속 유지되고 문제인 거지. 있어요. 네. 왜냐하면 가구 수는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 본다 그러면 집을 갖고 싶지만 못 갖는 사람. 그다음에 나머지 50%는 뭐예요?
전월세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대책이 지금 말씀처럼 저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되다가 안 돼서 못 구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럼 집을 가진 사람이 다른데 전세 얻으려고 대출 안 해주는 건 맞아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원래 집이 없었어. 네. 근데 여기 전세 살았어. 근데 대출 받아 살았어. 근데 단데 가려 보니까 일단 대출이 전세가 안 돼. 없고 없어. 올렸어. 네. 그럼 전세는 안 돼. 네. 집은 나가라 그래. 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월세를 갈 문제지.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분들이 어쨌든 뭐 퍼센트를 할 수 없지만 네. 20, 30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세금이 세제도 나와야 나오고. 되는데 네네. 민주당이 뭐 서민의 정당이라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서울에서 50%. 50%에 대해서는 전세 월세 대책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중에 50% 중에서는 갖고 싶은 사람이 있겠죠. 네. 강남 아닌 건 저도 알아요. 그러면 서울 어딘가 수도권 어딘가에 내가 그래도 대출을 받든지 예전에 됐단 말이에요. 네. 지금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집 있는 강남 뭐 아주 초고층 분들은 몇 프로 안 돼요. 제가 봐도. 그런 분들은 나중에 나와도 돼요. 네, 근데 네, 이게 먼저 나왔으니까 사실은 그러면 뭐야 내 얘기는 하나도 없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이게 이제 보면 마이너스 효과가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정책의 순서를 배열하는 순서를 이제 공급도 곧 발표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걸 먼저 땡기지. 그리고 금융 그 정책의 합리화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혼부부나 뭐 생애 최초나 네. LTV DTI 규제 좀 풀어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먼저 앞세우고 나서 이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제 개편이나 이런 게 나오면 네. 저항이 덜할 텐데 이게 제일 먼저 나오니까 이 정부의 그 주택 정책은 결국엔 규제구나. 이런 이미지를 주는 건 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이 정책 자체가 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일각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크냐. 것처럼 네. 그런 거냐. 그건 허구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죠. 네. 문재인 대통령도 쉽다 그랬고 또 뭐라 그랬지? 계곡 정비보다 쉽다 그랬나 이재명 대통령이? 네.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이 시장을 거스리는 일이 간단찮아요. 그런데다가 서울에 매해 결혼하는 가구가 5만 가구 맞아요? 네, 그 정도 된다. 그리고 이혼하는 가구가 8만 가구. 그런데 주택이 공급돼서 그게 얘기 핵심이 뭐죠? 이혼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어찌됐든 집이 모자란다는 집이 거예요. 모자라다. 가구 구할 수가 사람이 많다는 늘어난다는 거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있다. 1인 가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리고 다 지금 수요가 다양해요. 다르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궁여지책으로 네. 은퇴한 사람들 있잖아요. 집은 멀쩡하게 있어. 네. 근데 돈이 없어. 소득이 없어. 당신들은 수도권 밖으로 가면은 세금의 혜택을 준다 네. 그러는데 그게 너무 그 은퇴할 나이 돼 보세요. 이게 얼마나 서러운지 아세요? 뭐 어떻게 나오냐면은 얘기가 진심이 담겨 있지. 그래서 수도권 밖으로 나간다 이거야. 네. 그랬다가 들어오면 추징을 하겠대. 몇 년 내로 들어오면.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의원이 고려장 세제라는 또 이름을 붙였더라고. 근데 그거는 아무도 심지어는 은퇴 세대들도 들여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거들떠보지도 안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 있는 집 팔고 네. 수도권 아닌 지역으로 가면 그만한 집을 살 수가 없는 지금 그런 현실이죠. 자, 경제적인 예. 것도 있고요. 네. 저도 이제 용인이나 수지 선거를 치러보면 이런 네. 게 있어요. 이사는 만약에 뭐 수지 쪽으로 왔더라도 네. 오전에 서울로 가요. 네. 친구들 만나러. 네. 저녁에 와요. 네. 왜냐하면 생활 근거지가 아, 연세가 그렇지. 드시면 이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거기 간다고 해서 친구 생기는 게 맞아, 있잖아요. 맞아. 예, 예. 그러면 친구라든지 동창을 만나야 되는데 네. 다 이쪽에 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사 간다고 해결이 안 돼요. 네. 지금은 복지라든지 아니면 어르신 돌봄도 네. 자기가 살던 데서 그냥 이제 하게 하는 게 요즘 이제 대세거든요. 아니 어르신들은 그럼 살던 데 살고 싶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다 또 뭐 강남 가고 강남이든 싶고. 뭘 사고 싶고 사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리면 네. 가격이 올라가는 게 이번에 당연하죠. 그렇지. 그러니까 네.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네. 이번에 규제 대상이 네. 그러니까 비거주하는 1주택, 그다음에 초고가, 네. 그리고 다주택 세 가지잖아요. 음. 근데 이를테면 실거주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강남에 오래됐는데 옛날에 사놓은 집, 네.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이번 세금 폭탄, 그 세금 폭탄 아닙니다 그분들한테. 그리고 나중에 이 집 팔 때 장특공제도 이분들은 다 그대로 받아요. 네. 왜냐하면 비거주가 아니고 실거주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거주와 보유로 나눠서 40 하던 거를 거주 80으로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비율이 줄지 않아요. 다만 늘어난 거는 10억으로 한도를 제한한 거예요. 그렇지. 그 부분이 예, 양도소득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게 한도가 없었습니다. 네. 30억 양도 차익을 누렸어도 다 네, 그게 네. 공제가 됐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걸 자꾸 거래세라 그러는데 거래세 아닙니다. 양도 차익은 자본이득세예요. OEC도 그렇게 분류하고 예전에 4, 5억 했던 집이 네, 지금 네. 40억 됐는데
그 집을 팔고 나서 세금 몇 억 내는 게 그게 어마어마한 폭탄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비거주 1주택도 자, 소유자가 네. 안 사는 거지 세입자가 사는 거예요. 아, 이게 사는 거주 거죠. 1주택이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한다라고 한 사람이 굉장히 58%나 되는 네. 거지. 지난번에 그 얘기 나왔다가 난리 난 거 아니에요? 부동산 관련해서 요 정도 말씀 네. 나누고요.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네. 전당대회 좀 가보겠습니다. 네, 당대표 후보들이 어제 두 번째 TV 토론을 세게 가졌습니다. 싸웠습니다. 세게 싸웠어요. 예. 첫 번째 토론 때 나오지 않았던 신천지 공방도 나왔습니다. 예. 이때 그 김민석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제가 신천지에게 저 혼자 얘기했던 거 아닙니다. 그 정청래 후보랑 가까웠던 분들도 전에 이렇게 얘기하고 법안도 냈어요. 뭐 김어준 씨 얘기도 좀 나왔던 것 네,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이렇게 문제 제기했었고, 근데 왜 제가 문제 제기한 걸로 이렇게 그 공격을 받아야 하느냐? 정청래 후보는 뭐라고 했냐면, 아니 확실한 그 증거 없이 이렇게 의혹 제기를 하는 건 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해당 행위다. 명확하게 근거를 갖고 오셔야 한다. 네.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거 있었고 네. 또 배신이 또 세게 있었던데요. 와, 요거는 이제 워딩이 좀 셌어요. 네. 그래서 한번 직접 들어보려고 네. 합니다. 네. 4년 전 2022년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또 병이 도졌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불교계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탈당하는 게 당과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탈당 안 했습니다. 어떤 게 더 배신이고 어떤 게 더 정말 당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조율을 통해서 네. 패배로 규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승리로 규정하자라고 해서 6월 4일 날 제가 발표했다는. 둘러 먹을 걸 둘러 먹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여기 대통령이 안 계시다고 아무 말이나 하면 되는 줄 압니까? 아니 대통령께서 선거 승리가 아니라고 규정했는데. 네. 또 병이 도졌나. 둘러먹을 걸 둘러먹어야지. 저는 신천지도 그렇고 예. 저 이제 배신 총량제 이런 얘기도 그렇고 정청래 후보가 그동안에 필터를 하나 달고서 이제 메시지를 냈었는데 그 필터를 제거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필터 제거한 이유는 조금 마음이 급해진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첫 주 경선 결과가 본인이 예상했거나 목표했던 대로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첫 주에서 한 과반, 거기에 이제 당원 그 비중이 높지 않고 그렇다 하더라도 과반 정도를 예상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결과는 뭐 충청에서는 오히려 지고 네. 부울경에서 차이가 크지 않았잖아요. 사람이 마음이 급해져요. 네. 그러면 당연히 말이 거칠어지고 수위가 올라가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저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이제 광주 전남하고 뭐 전북하고 서울 경기 남았는데 더 세질 가능성이 있고 김민석 후보가 피해가질 않아요. 그에 대해서 거의 맞불을 놓고 뭐 송영길을 보는 또 다른 형태로 지금 정청래 후보를 공격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고조돼 있어가지고 야 후유증이 크겠다. 끝나고 나서도 서로 윤리위에 뭐 제소해서 뭐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마당이니까 전대 끝나고 나서 뭐 우리가 얼마 전까지 싸웠지만 이제 아무 일 없이 잘 지내봅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번엔 좀.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요 네. 완승해야 돼요 한쪽이 완패하고 이건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었구나. 네네네. 이 상태에서는 당내에서 괜히 노이즈 일으켜봐야 박살나겠다 이러면은 그게 안 일어나요. 근데 표차가 거의 없거나 혹여 2순위 표로 당대표가 된다. 그 1등을 예를 들어 뭐 정청래 후보가 1등을 아슬아슬하게 하긴 했는데 과반이 안 돼서 2순위표 합쳐봤더니 김민석이 이겼더라. 이렇게 최악은 정청래 후보가 한 40% 8% 받고 네. 김민석이 한 4% 받아가지고 네. 2순위표 해가지고 김민석이 이기는 그림이에요. 최악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면 당대표가 돼도 인정도 안 할 거고 이 갈등이 내년 총선까지 계속 갈 겁니다. 그래서 누가 되더라도 과반으로 되거나 이러면 조금 잦아들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양상으로 보면은 그럴 것 같지 않잖아요. 이태로워 보여요. 이 질문을 정청래 후보와 김민석 후보에게 동일하게 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정청래 후보는 내가 1등이었는데 선호투표 때문에 2등으로 바뀌더라도 그건 이제 승복을 하겠다라고 했고. 해야죠. 뭐. 네, 근데 다만 이제 그 질문하는 진행자가 그거를 지지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거듭 확인을 했었고 김민석 후보는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냥 1등에 1등 할 거니까 뒤집힐 일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건 답변이 아닌데. 근데 사실 조금 우려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정도로 격하게 다툰 적이 있나? 뭐 이런 이제 특히나 이제 대표들도 그렇지만 최고위원들도 지금 완벽하게 편이 나뉘어져서 지금 험한 말들이 좀 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결과 나온 다음에 괜찮을까요?
저는 뭐 문제는 없을 거로 봅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상황이 말씀처럼 지금 아주 치열하게 지금 거의 뭐 0.99% 차이밖에 안 나니까 예. 그리고 최고위원들도 그 약간 종속 변수처럼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증이 세게 붙어 있다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다음 주 주말에는 결론이 나는데 지금 이제 문제 있는 것처럼 투표는 월화 수목에 합니다. 근데 월화에 거의 결정이 나요. 네. 그 카톡 투표로 아. 안 한 분들이 수목에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게 지금 경기도랑 그러니까 동시에 합니다. 네. 호남하고 경기도하고 그게 75%예요 당원이.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주말에 뭘 열심히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월요일부터 투표가 들어가고 목요일에 끝나고 사실은 토요일날 일요일 하는 거는 투표 끝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토론회가 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75%를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이제 본인들이 실제로 그 유권자들의 당원들한테 호소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세게 붙었는데 저도 사실은 계속 그 진천지 얘기를 사실은 그때는 안 했는데 김민석 후보가 먼저 물었잖아요. 근데 정청래 후보가 계속 이거 무조건 윤리 가야 된다. 윤리 학교라고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또 김민석 후보 특정하면서 네. 보통은 그 같은 당내에서는 특정하지 네. 않거든요. 이름은 잘 거명 안 해요. 네. 그냥 뭐 그래도 윤리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정도인데 네. 김민석 후보 윤리 가야 된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좋다. 오히려 뭐 혐의 없으면 벗어난 건다. 이거는 이 상대 우리 이제 국민의힘하고 뭐 선거 토론에서나 있을 듯한 얘기들인데 좀 걱정되긴 걱정돼요. 네. 특히 또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송영길 후보가 네. 항상 이제 아젠다를 던지는 역할을 하는데 네. 내가 당대표 되면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 의결을 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정청래 후보에게 물어봐요. 왜 그동안 탄핵을 안 했느냐. 여기까지 올 동안. 네. 그랬더니 정청래 후보가 나는 개인적으로 탄핵을 하려고 하지만 찬성하지만 당대표이기 때문에 당원의 총의를 물어봐야 한다. 우리 그거 말고도 많은 일을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송영길 후보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보안수사권 폐지나 조국혁신당 합당은 왜 당원 이야기 안 물어보고 그냥 한 거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송영길 네. 후보가 보안수사권 폐지됐고 1인 1표제도 시행하고 있는데 정청래 후보가 연임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야? 할 일은 뭐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본 건데 네. 그 정청래 후보가 아마 송영길 후보가 있으면 검찰개혁 못했을 것 같다. 의지가 부족해서. 저는 이제 개혁이 민생이라고 생각하고 개혁이 적임자다. 개혁을 더 하겠다. 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반청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지자들의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러니까 조희대라는 카드를 일부러 대통령 목에 겨누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뭐 정청래 대표 후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러 탄핵을 안 한 거다. 그래서 놔두고 있어야 나중에 이제 뭐 뜻이 서로 이제 잘 맞지 않을 경우에 또 다른 선택 내지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건 지나친 적인 것 같고요. 아마 이게 그 당시에 뭐 언론 분명히 아시겠지만 당내에서도 뭐 찬성파도 있고 반대파도 있고 네. 있었잖아요. 왜냐면 뭐 어쨌든 근데 지금 또 논란이 되는 게 이제 후임 대법관 임명 안 하는 건 있는데 이 부분은 당내에서 뭐 확실히 나뉘어요. 이걸 해야 된다는 분들 안 해야 된다. 탄핵을 해야 된다. 분들도 있죠. 당연히 지난번에는 이제 어쨌든 계엄과 관련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제일 큰 거는 이제 이재명 당시 그 파기환송심이 아시겠지만 뭐 30 며칠 만에 나면서 그분에 대한 해명이 없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또 논란이 되는 거는 이제 후임 대법관 임명이 이제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안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이상민, 한덕수 전원합의체 해부한다고 어제 대법원에서 이야기했어요. 각각 소부에 있던 사건들을 대법원이 가지고 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옵니다. 네. 사실 판례를 뒤바꿀 일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형량을 아마 조금 정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추측들이 나오면서 다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상을 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 한참 이슈 있었을 때는 뭐 탄핵 얘기도 당연히 나왔었고 그리고 아마 강경 목소리를 좀 많이 내시던 분들이 더 이걸 좀 많이 했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뒤로는 좀 조용해진 것 같은 다른 느낌이라. 이슈들이 많다 그래서 보니까 그런가요? 그런데다가 뭐 네. 조희대 사자 회동설 했다가 망신만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머쓱해서 들어갔던 거였죠. 그러다가 요번에 아마 송영길 후보가 이거를 특히 갖고 나오고 김민석 후보가 동조하는 거는 그만큼 이제 권리 당원들 중에 강경파 특히 이제 그 친명 지지자 뭐 이런 사람들한테 소구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있나. 왜냐하면은 딴 거보다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요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에요. 저는 뭐 전당대회용 그 이슈로 들고 나왔다고 보고 전당대회 끝나면은 하지도 않을 거예요. 아, 탄핵을. 네. 그리고 아, 하면 그래요? 저거 역풍 불 수도 탄핵하면은 있고 그 저거 헌재 후폭풍이 가가지고 크죠. 기각되면 어떡할 거예요. 어. 그 대법원장 탄핵시켰다가 그렇죠. 그 네. 역풍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때도 그 지난번에 그 얘기가 나왔을 때도 그것 때문에 멈춘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냥 전당대회에서 사실은 정청래가 반명이다. 아닌 척하지만 조희대 탄핵도 안 시켰잖냐. 뭐 이런 거를 좀 어떻게 보면 환기하기 위해서 저 이슈를 들고 나온 거지. 누가 당대표가 돼도 저걸 어떻게 추진합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지금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게 문제예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전부 다 각자 자기 지지층들만 보고 일종의 선명한 결집. 이걸 이제 전당대회 경쟁으로 치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정책이고 비전이고 가치고 뭐 전략이고 이런 건 하나도 없고 결국 이제 상대방이 왜 문제인지 상대방이 왜 자격이 없는지 이 경쟁만 있어요. 내가 더 낫다. 내가 이런 비전을 제시한다. 이건 거의 없고. 그래서 박지원 의원님 같은 분이 걱정하잖아요. 이러면 다 망한다. 네.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전에도 민주당이 그 열린우리당 시절에 여당이었다가 당이 깨진 적도 있고 그다음에 그 안철수 의원이 탈당했을 때가 2017년이었나요? 네. 2015년이었죠. 총선 앞두고 국민의당 깨졌을 때 그때도 결국에는 이제 그런 분당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전 지금도 전당대회 출마한 분들이 당장 표가 급한 건 아는데 끝나고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끝나고 서로 뭐 지금 정청래 후보하고 김민석 후보는 아예 얼굴 안 볼 듯이 싸우고 있는데 네. 그런 생각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변명 아닌 변명을 네. 하면 사실은 뭐 정치적 얘기 없다 그러는데 어제 사실은 세게 붙은 거 하나 있어요. 뭐죠?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 아.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서로 왜 붙었는데 안 했냐지. 아니 그러니까 붙었는데 네. 제가 유일하게 본 거는 이 세 분의 후보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부동산 얘기는 미묘하게 사실은 저로 공통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역구도 다 서울 한강벨트나 물론 연수나 좀 잘 사는 동네고 이래서 사실은 정부가 지금 이번에 공급 정책도 없고 전월세 대책도 없고 대출도 제대로 안 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들에 대해서 아주 부족하다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들은 거의 어제 토론회 보시면 네. 갖고 있어서 결국은 이거 법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세금도 법 만들어야 되고 공급은 물론 법은 아니지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마 이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그 부동산 특히 세금과 관련된 대책 정책이 그대로 실현되지는 않을 가능성도 높다. 누가 네. 됐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소식을 조금 짧게 봤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금 힘이 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서범수 의원이 돌려차기 피해자가 참석한 토론에서 망언을 해서 지금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예. 장동혁 대표가 이 틈을 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종호 의원님, 돌려차기 한번 하죠.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의 지지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지율의 문제를 떠나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그것을 부적절이라는 수식어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당 차원에서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사과를 장동혁 대표도 당 대표로서 해야 되겠죠, 그죠? 아무리 뭐 당의 해당 의원들이 한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당 대표도 당연히 큰 책임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사안이라면. 네. 지금 뭐 지지율 떨어지는 책임을 누구한테 밀릴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여튼 장동혁 대표는 또 이렇게 다시 어려운 지점을 통과를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고요. 자, 요거는 뭐 해당 의원들은 지금 사과했고요. 네. 뭐 추가로 더 나온 건 없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거는 징계 받을 만한 사안이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징계 받아야죠, 당연히. 네, 징계 받아야 될 사안이라고 네. 보고, 그러니까 서범수 의원이 친한계의 재선 의원으로서 친한계 좌장과 같은 역할을 해왔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있었던 발언이에요. 저는 한동훈 의원도 그 부적절성에 대해서 지적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이게 오히려 거꾸로 당권파들이 친한계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거는 좀 끊어내야 된다고 보고 지금 공격하고 저거는 있죠, 이미. 친한계고 아니고를 떠나서 국회의원이 저런 발언을 하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운이 좋다 말씀을 하셨는데 권영진 의원도 지난번에 멱살 사건으로 지금 대한과밀에 탈퇴를 했잖아요. 네. 본인 탈퇴 의사를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 무슨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장동혁 대표는 사실 좀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계속 하는데 올림픽 공원 가서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을 하고 근데 여전히 뭐 당대표 지위에서 흔들림이 없고 오히려 지방선거 직후보다 지위가 더 공고해지고 있고 당의 쇄신 변화를 얘기했던 분들은 지지부진해지고 있고 그리고 쇄신 변화의 포스가 되리라고 기대했던 정점식 원내대표는 아예 거리를 두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 와중에 대통령 지지율 떨어진다고 국민의힘에서는 좋아하던데 국민의힘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견제력을 행사하고 정치적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다. 근데 그 책임이 장동혁 대표한테만 있냐?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다 있는 것 같아요. 다. 네네. 한동훈 의원이 한마디 왜냐하면 지난번에 보안수사권 얘기 나왔을 때는 모든 민주당 의원들한테 다 보내가지고 토론하자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SNS 올리는데 이럴 때는 꿀먹은 벙어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많은 분들이 다음에 뭐 한동훈이 그러면 국민의힘에 뭐 책임질 수 있겠어? 이거에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잘할 수 있고 유리한 거에서는 얼렁해서 막 이제 SNS 올리고 막 이제 하자고 하다가 네. 불리한 얘기잖아요. 네. 이건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네. 본인이 만약에 앞으로 뭐 리더가 되려고 한다면 리더 되려고 하면은 뭐 네. 예를 들어서 본인이 물론 어떤 힘이 있는 건 아니죠. 네. 무소속이니까 그래도 뭔가 한마디는 해야죠. 아니요 무소속이라도 무소속 역대 무소속 중에 제일 힘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것이 이게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보안 수사권 관련 간담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네. 막상 당사자인 김진주 작가가 당사자들을 용서하고 의연한 태도를 보였다 그래서 이 자체의 문제가 해소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의원이 장동혁 대표의 언급 이전에 신속하게 이것에 대해서 사과해야죠. 사과를 했었어야 네. 맞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마치 또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이 아무 관계도 없는데 같이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 장동혁 대표나 당권파들에게 빌미를 주는 네.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안타깝죠. 그리고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가 그러면은 당의 중심이 돼서 뭔가를 하면 좋겠는데 뭔가 원내대표로서는 하는데 이 당의 재건이라든지 또는 개혁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그 거리를 두고 상당히 뭐라 그럴까 좀 조심한다라고나 해야 될까? 네. 그런 모습들만 보인다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지금 한동훈 의원 관련해서 친한계 정치인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지금 그동안의 일들을 이렇게 성찰하면서 뭔가 그 친한계도 다시 그 쇄신이 필요한 게 아닌가 계속해서 논란이 나오면은요. 이게 한동훈 의원에게 직격으로 이게 그 충격을 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언론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러다가 이제 친한계에서 또 한번 큰 사고 터뜨릴까봐 우려된다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친한계의 어떤 결속력, 그다음에 친한계 정치인들의 이런 어떤 그 이걸 일탈이라고 그래야 되나 논란이 있는 태도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이 내일이 아니라고 보기에는 지금 상당히 되죠. 심각한 네. 수준까지 근데 와 뭐 있다. 한 것도 없이 쇄신을 하기도 좀 애매한. 뭐 아니죠. 뭘 해야 왜냐면 뭐 쌓이고 이래야 쇄신도 하고 아니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마음 먹으면 쇄신할 게 많아요. 왜냐면 지금 보수 정치를 쇄신할 수도 있고 그 친한계 어찌 보면 아까 전문용어로 이제 리밸런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아주 단단하진 않아요. 그러면 사실 와야 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내년에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또 나갈 것 같네. 그러면 내후년에 공천도 장동혁이 할 게 같으면 완전히 한순간에 무너져요. 왜냐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 저 의원 믿고 있으면 나중에 공천 받을 수 있겠네 생각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네. 지금처럼 계속 사고 나고 여기 또 징계도 한다 그러지 또 뭐 평가도 한다 그러지 나 여기 붙어 있다가 내후년에 나 살아남을 수 있나? 그 고민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한동훈 의원이 뭔가 네. 이렇게 딱 액션을 안 하면 제가 보기엔 거의 모래알처럼 사라져요. 알겠습니다.
자, 여튼 요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저희가 좀 보도록 하고요. 추미애 지사가 지금 상당히 경기도 재정이 어렵다. 그래서 재정 비상을 선언했는데 요거는 내일 한번 저희가 네,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워낙 덥다 보니까 요즘 그늘로라는 네. 그 그늘길 따라다니는 앱이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내가 네. 원하는 방향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겠다 찍으면 네. 그늘로 다닐 수 있는 길들을 안내하는 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용해 보시면 네, 밖에 진짜 덥고 네. 더운 것도 더운 거지만 태양도 무섭지만 하여튼 습도가 와 한증막이 한증막. 네. 밖에 있다가 이게 안으로 들어오면 안경에 김이 막혀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정도로 요즘에 밖에가 굉장히 덥다 그래서 아주 좀 연세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좀 아주 어린 아이들은 조금 외출 같은 걸 조금 자제하는 게 지금은 적절하지 않을까. 근데 집에 또 오래 있다 보면 또 뭐 양치 안 하고 이래서 입냄새 나기 쉽거든요. 그래서 또 필요한 게 투빗장, 치약, 2종 병용 케어가 아니겠습니까? 네. 치약 혹시 우리 정호김 의원님은 하나로 쓰시죠? 네. 그게 틀렸다는 겁니다. 네. 두 개를 써야 되는 두 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빨강색이 불소. 이게 이제 고농도 불소로 충치 케어를 또 해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방패막 같은 이 치아에 코팅을 해주는 거고 또 요게 이제 시린니 케어로 요건 이제 시린 부위를 충진해주는 잇몸 케어. 예, 그래서 10일 동안은 요거 한 2주 정도 요거 쓰시고 또 한 2주는 요거 쓰시고 이렇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치아를 또 사랑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치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 의원님들이 모르시지 않잖아요. 그럼요. 예. 어쩌면 이렇게 색깔도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딱 이게 두 가지. 네. 네, 헷갈리지도 않게. 그렇습니다. 네, 이가 오복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저 총각김치 먹고 네. 깍두기 계속 씹고 저 갈비찜 계속해서 문제없이 씹으려면 이런 치아 케어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시겠죠? 네. 네. 네, 요거 3+3으로 지금 총 6개 지금 세트를 이게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36,000원이니까 기능성 치약 중에는 굉장히 또 저희가 아주 합리적인 가격으로 또 모셔왔습니다. 네, 이 건강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꼭 선택을 좀 해주시고요. 저희는 이어서 투자 썰전으로 오늘의 주식시장 SK하이닉스와 삼성전기까지 이야기 한번 쭉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 다음 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